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는 병원의 병원장님에게는 오래전 잃어버린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드리러 간 예비 시댁에서 온갖 구박과 함께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원통하고 열불이 나던지 예비 시댁을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병원장님의 딸을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구출해내며 병원장님과도 재회를 시켰지만 말이에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것에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고 또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에만 빠져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저랑 친한 지인이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면서 만나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처럼 일만 하느라 아직 결혼을 못했다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경험으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만나게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연인으로 발전해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동서와 저희 예비 신랑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말로는 비록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자기의 집이 매우 화목한 가정이라고 알려주었거든요. 예비 신랑도 믿음직하고 좋은 사람이라 저도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런데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첫날부터 전 조금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예비 시모가 엄청 좋아하며 기뻐하셨고 분명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환대해주긴 했는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 모두 예비 동서를 대하는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댁에서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저희랑 같이 먹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집안에 가정부로 들어온 것도 아닐 텐데 당연하다는 듯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현정 씨는 저희랑 같이 밥 안 먹나요? 그건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괜찮다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고 현정이가 가족들 수발 드는 거 워낙 좋아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나 맛있게 먹으면 된다. 안 그러니 현정아? 예? 물론이죠. 형님, 저는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저는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먹다 떨어뜨려 옷에 얼룩이 묻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물티슈조차 직접 닦는 것이 아니라 예비 동서가 나서 재빨리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동서의 행동을 저희 예비 신랑이며 시동생까지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에게 의문인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비 동서에 관한 것이었죠. 아무리 봐도 동서의 얼굴이 매우 낯이 익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 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곰곰이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 모두 밥을 먹은 후 식탁을 정리하는 예비 동서를 옆에서 도와주며 살며시 물었죠. 그런데 현정 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낯이 익은 게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형님이 저를요? 에이, 형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언제 보셨겠어요. 제가 만약 의사라는 지인은 알고 있었다면 벌써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을걸요? 아마도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겠죠.
저는 오늘 형님 처음 봤는걸요? 정말 낯이 많이 익은 얼굴이긴 했지만 그때는 예비동서의 말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저를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을 물고 늘어질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예비신랑에게 대충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같이 설거지를 하며 예비동서의 기구한 사연도 알게 되었거든요. 예비동서는 사실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동서가 7살 어린 시절 작은엄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같이 시장 구경을 갔다가 엄마랑 닮은 사람의 뒷모습에 작은엄마의 손을 놓고 따라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엄마 닮은 사람을 따라 버스까지 타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혼자 버스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서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것이죠. 옆에서 듣기만 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괜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비동서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전 예비시댁에 2번째로 방문하게 되는 날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예비시댁을 방문했던 첫 번째 날, 저희 예비신랑이며 시댁 식구들이 예비동서를 대했던 것은 약과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들 모두 예비동서를 인간 대접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었으니까요. 동서 혼자 저까지 5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상을 준비하다 보니 식사가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동서를 옆에서 도와주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모두 난리가 났던 겁니다. 재수 씨,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런 허드렛 일을 감히 의사인 우리 진주 씨한테 시키는 겁니까? 사람 수발드는 일은 능력 없는 재수 씨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다음부터 이러면 정말 재미없을 줄 아세요. 저번처럼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제대로 좀 하세요. 야, 형수님 앞에서 나 창피하게 정말 이럴 거야? 고아인 주제에 내가 결혼해줬으면 이런 일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넌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형처럼 의사나 변호사 같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뭐가 눈에 씌었던 거지. 저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멍청한 것을 뭐가 좋다고 쫓아다녔던 건지. 진주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이런 일은 현정이 저런 애나 하는 거다. 고아라 못 배우고 자라서인지 너랑 자기랑 같은 동급이라고 여겼나 보다. 그러니까 지가 할 일을 너한테 시켰겠지. 내가 이따가 현정이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현정 씨 돕겠다고 한 건데 다들 뭔가 오해를 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일은 모두 신성하다고 배웠는데 허드렛 일이 어디 있고 아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살림 잘하는 현정 씨가 정말 대단해 보이던데요. 현정 씨, 괜히 제가 잘못해서 곤란하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님. 저는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형님보다 손해랄 사람인데 존대하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편하게 동서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때 딱 저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비 동서를 대하는 예비 신랑이며 시댁 식구의 행동에 이 결혼은 관둬야겠다는 생각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당장이라도 시댁을 뛰쳐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동서를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를 많이 따르며 좋아하던 착하고 예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동생이 몇 년 전 암으로 제 곁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부모님도 여동생이 대학교를 막 졸업했을 당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터라 여동생과 저는 매우 애틋한 사이였죠. 그런데 그런 저희 여동생과 비슷한 또래의 예비동서가 당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예비동서는
저희 여동생과 이름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에게 동서가 당할 때마다 제 동생이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동서와 같은 여자로서 시댁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고요. 하지만 예비 동서를 예비 시댁에서 구해내기 전까지는 티를 내지 않고 예비 신랑과 관계를 유지하는 척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예비 동서의 상황을 좀 더 잘 지켜볼 수 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동서를 그 집에서 빼올 계획을 세우며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서에게 일자리를 먼저 구해주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동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제가 곁에서 잘 돌봐줄 수 있도록 저희 병원에서 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당해왔으니 시동생과 이혼해서 집을 나오게 되면 한동안은 정신과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일할 때도 곁에서 잘 돌보며 지켜줄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동서이기에 저희 병원에서 일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동서가 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병원에서 때마침 구내식당에 직원을 뽑고 있었던 겁니다. 예비 동서는 23살에 결혼해 31살이 되는 동안 살림을 하며 음식을 해왔으니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장님에게 동서의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면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병원장님이랑 저는 조금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병원장님과 저희 부모님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요. 그래서 병원장님은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셨고 병원장님의 권유로 병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이곳 병원에도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아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병원장님의 책상 위에 아주 낯익은 사람의 사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병원장님 탁자 위에 동서와 똑 닮은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다름 아닌 오래전 병원장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병원장님 부부는 따님을 잃어버린 후 충격으로 자식도 낳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제야 제가 왜 동서의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듯 익숙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실에 들릴 때마다 병원장님의 책상 위에 있던 따님의 사진을 자주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연관이 없는 곳에서 예비 동서를 만나보니 떠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정황상 예비 동서가 병원장님이 잃어버린 딸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죠.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딸을 찾은 것 같다고 병원장님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장이 딸 찾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었고 친딸인 척 찾아와 사기를 당했던 경우도 몇 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병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서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동서에게 확인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동서도 시댁에서 나오고 싶은 것인지 의견을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동서 안녕? 그러니까 저기 동서한테 갑자기 이런 말해서 너무 뜬금없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옆에 어머니 계신 거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줘?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던 동서가 말했습니다. 네. 동서 그 집에서 식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혹시 그 집에서 나오고 싶은 거면 지금 네라고 대답해 주겠어? 네.
그러면 동서, 내가 정말로 동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일 우리 병원에 와볼래? 내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동서가 그 집에서 정말 나오고 싶은 거면 내일 우리가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 네, 형님. 알겠어. 그러면 내가 문자로 우리 병원 위치랑 시간 알려줄 테니까 어머니랑 서방님한테는 내가 결혼 전 동서랑 친해지고 싶어서 내일 밥 사주겠다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라고 말해. 그러면 아마 어머니도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동서 내일 봐? 예, 형님. 다음 날 저희 병원으로 찾아온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긴장해서인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그 집에서 나오고 싶다고 예비 동서가 저한테 말하긴 했지만 혹시 제가 시댁 식구와 짜고 동서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동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동서, 나 사실 먼저 고백할 게 있어. 나 상호 씨랑 파혼할 거야. 그날 시댁에 갔을 때 동서한테 하는 거 보고 내가 질려버렸거든. 상호 씨도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무식하고 못될 수 있는지 동서한테 대하는 거 보고 내가 다 화가 나더라. 그래서 말인데 동서 내가 전화로 했던 말 그냥 해본 말 아니고 진심이거든? 그러니까 동서 그 집에서 나올 생각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 말에 예비 동서는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저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동서, 아니 현정아, 내가 동서 현정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정아, 이제 걱정하지 마. 현정이가 원치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고아는 죄도 아니고 현정이가 잘못한 거는 더더욱 아니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 언니가 앞으로는 현정이 무슨 일 있든 꼭 지켜줄 테니까. 네,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래 산 남편이랑 시댁 식구보다 언니가 더 가족 같으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서방님이 절대로 그냥은 이혼 안 해줄 것 같고 그동안 시댁이나 서방님이 현정이 너 괴롭혔다는 증거 같은 게 있어야 하거든?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아, 그런 거라면 저한테 있어요. 사실 저도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식구들 몰래 증거를 모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 제가 혼자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겁이 나서 못했어요. 만약 이혼을 못하게 될 경우 남편님의 시댁 식구들이 저를 괴롭힐 것도 같았고요. 그런데 언니가 곁에서 도와주신다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저 용기 내볼게요.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일단 그 집에서 탈출부터 하고 변호사를 만나보자. 일단 현정이 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면 되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 비용은 내가 내줄 테니까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세지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정 미안하면 현정이 너가 나중에 돈 벌어서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현정이 너 일자리도 우리 병원에 내가 미리 구해놨어.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갖지 말고 일단 그곳에서 나올 생각부터 하자. 네. 이 은혜 제가 평생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직접 보자.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동서는 정말로 병원장님의 딸이 맞았어요. 나이만 들었지 정말로 병원장실에 있는 병원장 따님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서가 취업하게 될 병원도 보여주며 확인도 할 겸 저희 병원으로 부른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조심스레 동서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런데 현정아,
너는 부모님 안 보고 싶어? 부모님이요? 어, 부모님 모습은 전혀 기억 안 난다고 하지만 저번에 들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러면 많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사실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종아동 유전자 등록하는 게 있다고 해서 해보려고도 했는데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 반대가 워낙 심해하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현정이 너도 네 가족들 찾을 수 있다면 꼭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지? 물론이죠. 저희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저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자신 있어요. 알겠어. 네 생각 알려줘서 고마워. 동서의 말에 전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병원장님을 만나 동서와 보게 해줄 생각이었죠. 정말로 동서가 병원장님의 딸이 맞는다면 원장님께서 한 번에 알아보실 거란 판단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동서를 그 악의 소굴 속에서 구해내야 했어요. 어차피 동서에게 특별히 집에서 가지고 나올 짐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옷가지들도 일단 제 옷을 같이 입거나 사면 그만인 것들이니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저희는 맨몸으로 나오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다음날 바로 실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날 전 이른 새벽 시댁 근처에 주차를 하고 동서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혹시 시댁 식구들이 동서가 사라진 후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 대비해 아파트 CCTV가 안 보이는 도로 외곽에 차를 주차해놨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동서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서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래 나오다가 들킨 것은 아닌지 무슨 일이 생겼나 차에서 내려 동서네 집으로 향하려 하는데 다행히 멀리서 달려오는 동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재빨리 차 밖으로 나와 동서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동서도 저를 보더니 더욱 힘을 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저는 재빨리 차에 탔습니다. 현정아,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걱정했잖아. 제가 막 나오려고 했는데 그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어머니랑 딱 마주쳤지 뭐예요. 그때 들키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화장실 가려고 나온 척 연기하느라 늦었어요. 죄송해요, 언니.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현정이 너만 무사히 나왔으면 된 거야. 일단 여기 있다가 들킬 수도 있으니 우리 얼른 빠져나가자.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시댁을 빠져나왔고 저희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언니, 이게 꿈은 아니죠? 저 이제 정말로 자유예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 현정아.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 내가 장담하건대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언니 정말로 그럴까요? 저도 앞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리고 현정이 너 우리 병원에 면접 본 거 있지? 그거 붙었어. 사실 병원장님께 네 사정을 이야기 드렸었거든. 그랬더니 바로 뽑아주시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출근은 다음 달부터 하고 오늘은 병원에 잠깐 인사하러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바로 오늘 너 데리고 병원으로 일하는데 인사하러 간다고 이야기했어. 혹시 내가 병원장님께 현정이 너 사정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다면 미안해. 아니에요. 언니가 저 위해서 그러신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선 이렇게 병원에 취직도 하고 감지덕지한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은 저기 내 동생이 쓰던 방 쓰면 돼. 언니,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저번에 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생분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방에 보관해둔 동생분 물건도 전부 소중한 것들일 텐데 제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되고 말고 중요한 동생 유품들은 내 방으로 옮겨서 이미 정리해놨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 동생 현정이도
현정이 너가 쓴다고 하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자기 방에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얘가 입을 옷들도 몇 벌 사놨으니까 당분간은 그거 입으면 될 거야. 언니,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언니는 없지만 언니가 정말로 꼭 제 친언니 같아요. 사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언니가 나타나 준 거예요. 언니가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동서의 우는 모습에 저는 동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느새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살아있다면 저희 동생과 비슷한 나이일 동서가 남들도 해보지 않은 모진 세월을 버티며 살아왔던 걸 생각하니 제 동생이 고생을 한 것처럼 가슴이 아파졌으니까요. 동서에게 해주는 것들이 꼭 제 동생에게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정아,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꼭 현정이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씩씩하게 사는 거야? 현정이 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알겠지? 네, 언니. 그럴게요. 그리고 전 다음 날 동서를 데리고 병원에 출근해 병원장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한 동서를 인사시키고 싶다고요. 원장님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저희는 병원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자기를 채용해 주신 병원장님한테 감사하다며 드실 음료라도 사가고 싶다는 말에 음료수 세트를 사서 병원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병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병원장님께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현정이라고 해요. 저에게 이런 소중한 일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원장님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동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정말로 병원장님의 딸이 맞다는 걸요. 병원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서에게 물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현정 씨도 부모님 잃어버리고 어린 시절 보육원 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이랑 살던 기억이 전혀 없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정 씨가 제가 아는 사람이랑 많이 닮아서요. 기억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시 괜찮으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기억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저에게 귀여운 노란색 오리 인형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오리 인형을 꾀꾀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그 인형을 보더니 저랑 닮았다고 저보고 꾀꾀기라 부르며 놀리셨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귀여워서 장난으로 그런 건데 아빠가 저를 못생겨서 놀리는 줄 알고 속상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단독주택에 살았던 것 같은데 집에 큰 벚꽃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봄만 되면 예쁜 꽃들이 피어서 제가 그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외갓집에 놀러 갔다 장작이 타는 아궁이 앞에서 장난치다가 팔뚝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그 화상 흉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알던 사람도 팔뚝에 흉터 자국이 있어서 그럽니다. 병원장님의 말에 동서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팔뚝에 난 흉터를 보는 순간 병원장님은 동서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습니다. 내 딸 다빈아,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너를 잃어버리고 아빠랑 엄마랑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내가 바로 네 아빠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이 저희 아빠라니요? 다빈아, 모르겠어? 우리 꾀깨기 다빈이 아빠가 너무 늦게 우리 딸 찾아서 미안하다. 그러면 원장님이 정말로 저희 아빠이신 거예요? 정말로 내 아빠 맞아? 그리고 내 이름이 다빈이고? 그래, 다빈아. 그리고 내가 네 아빠다. 그날 장모님 집에서 우리 딸 팔뚝에 화상 입고 아파서 고생하는 거 보고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큰 벚꽃나무가 있었다. 우리 다빈이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 아빠,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나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다빈아. 아빠. 동서와 병원장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면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마침 병원장님은 오후에 휴진이었고 저도 동서일로 미리 시간을 빼놓은 상태라 다 같이 병원장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서는 친엄마도 만날 수 있었죠. 그동안 예비시댁이 동서한테 벌인 만행을 듣고 병원장님이며 병원장님 사모님까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장님과 함께 예비시댁에 제대로 복수해주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예비신랑에게 연락을 했어요. 예비신랑이 만나자는 걸 제가 최근 들어 바쁘다며 계속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신랑에게 연락을 해보니 정신이 없는 건 그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야, 이런 말 갑자기 해서 미안한데 우리 집에 지금 큰일이 생겨서 상견례 날짜는 그 일이 해결된 후에야 정해야 할 것 같아. 나야 괜찮지. 어차피 상견례라고 해봤자 우리 집은 나 혼자 나가게 될 거고 날짜 미뤄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사실은 재수 씨가 우리 가족이랑 더는 못 살겠다고 쪽지 한 장만 달랑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거든. 가족도 없는 거 걷어서 먹이고 입혀 살게 해줬더니 그게 그렇게 우리 뒤통수를 쳤지 뭐야. 그게 없으니까 집에 청소랑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우리 지금 며칠 동안 배달 음식이랑 라면만 먹고 있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든 재수 씨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아, 동서 이야기였구나. 그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동서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 내가 알거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당장 우리 집으로 데려다 좀 줘. 상호 씨, 미안한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상호 씨랑 자기 식구들한테 한 말도 있으니까 전부 내가 말한 장소로 좀 와줘. 동서도 부를 테니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해. 일단 알겠어. 그리고 재수 씨 어디 도망 못 가도록 자기가 잘 붙들고 있어야 해. 알겠지? 알겠어.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니놈들이야말로 어디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원장님 부부와 동서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저희는 이제 드디어 모든 일을 결판지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부른 장소에 도착한 시댁 식구들은 제가 약속을 잡은 뜻밖의 장소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만나자고 한 장소에 동서는 없고 저와 병원장님만 있었으니까요. 제가 만나자고 했던 장소가 병원장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을 자기 병원장실에서 보자고 한 거야? 재수 씨는 어디 있고? 맞아요, 형수님. 빨리 저희 집사람 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집사람 없으니까 집안 꼴도 엉망이고 저 며칠째 빨지도 않은 옷 입고 출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고개 잘해주니까 아주 요즘 기세가 등등하더니 이제는 시엠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집을 나갔지 뭐냐.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집에 다시 돌아오면 제대로 혼쭐을 내주려고 한다.
다시는 집 나간다는 생각 못하도록. 그러니까 진주 네가 현정이 좀 잘 설득해서 좀 보내주거라. 그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저희 병원장님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따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적처럼 찾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에? 너희 병원장님이 딸을 찾는 건 좋은 일이다만 그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부른 건지 모르겠구나. 나는 현정이 그거만 데리고 집에 가면 그뿐이다. 그러니까 어서 현정이나 데려와. 형수님, 여기 병원장님이 따님을 찾았든 말든 저희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어서 집사람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장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당장 데리고 갈 테니까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상관이 없기는 왜 없어요?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병원장님 따님이신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니? 내 주변에 그럴 사람은 절대 없을 텐데. 맞아. 자기가 뭔가 오해하고 우리까지 부른 것 같네. 맞는지 아닌지는 세 사람이 직접 보고 확인하면 되고요. 이제 곧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병원장님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그때였어요. 병원장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 그리고 동서가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문을 열고 나타났죠.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소개가 늦었죠? 알아보니 글쎄 동서가 저희 병원장님의 잃어버린 따님이었지 뭐예요. 그래서 앞으로 동서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동서는 앞으로 영원히 자기 친부모님이랑 살 생각이니까요. 그 사실 말씀드리려고 전부 부른 거였어요. 하지만 동서가 병원장님 딸이란 말에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가 다시는 시댁에 돌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 들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동서가 큰 병원의 딸이니 앞으로 자기들이 동서를 이용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 것 같았죠. 그동안 자신들이 동서한테 했던 짓거리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사실이냐? 그거 아주 잘 됐구나. 현정이는 우리가 그동안 돌봐준 은혜는 잊지 않았겠지? 저기 원장님, 아니지, 이제 내가 사돈이라고 불러야 되나? 저기 사돈, 제가 그동안 따님을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며 대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친딸 이상으로 잘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 공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엄마, 나도. 사돈어른, 저도 재수씨 정말 저희 친가족이라 생각하고 대했거든요. 이번에도 갑자기 집 나가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재수씨 걱정에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니까요. 이게 웬 떡이야? 고아 마누라 얻어서 그동안 짜증났는데 그런 내 마누라가 이런 큰 병원 병원장 딸이었다니. 앞으로는 마누라 덕 보면서 호강하고 살게 생겼네. 당신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더 잘해. 그동안 우리가 잘 보살펴준 덕분에 당신이 이렇게 친부모도 찾을 수 있게 된 거라고. 이 하늘 같은 서방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시댁 식구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동서는 성큼성큼 시동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시동생에게 싸다구를 날려버렸죠. 이 그지 같은 게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니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동안 같이 살면서 나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못살게 괴롭혔었지? 니들은 사람을 식모 취급하면서 부려먹는 게 호강시켜주는 거냐? 니들이 나한테 했던 일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고통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줄 거라고. 여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식구가 언제 당신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괴롭혔다고. 장인어른이 들으시면 진짜인 줄 오해하시겠다. 장인어른,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농담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다 같이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돈. 사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현정이가 조금 머리가 덜 떨어져서 우리가 곁에서 돌봐주느라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우리에 대해 거짓말로 사돈께 나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현정이가 뭐라고 했든 그건 전부 사실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 뜻 알아들으셨죠? 저는 너무 화가 나 한마디 쏘아붙이려고 했습니다. 동서가 직접 이야기해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못살게 굴고 괴롭혔는지 이미 모든 상황이 들통났는데도 반성은 못할 망정 이번엔 동서의 친부모님인 병원장님의 재산까지 노리고 동서를 모함하며 또다시 거짓말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 같았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병원장님께서 앞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커피를 시댁 식구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아무리 주둥이로 나불거려도 말이 사람 같아야지 들어주지. 얼마나 멍청하고 생각이 없으면 내가 그런 니들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동안 우리 딸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미 최 선생이 당신들 집에 갔을 때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말해줬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게다가 우리 다빈이가 당신들이 우리 딸 괴롭혔던 증거 모아둔 거 보여줘서 내가 전부 확인했다고. 저 내 딸이랑 결혼해서 인생 망치게 만든 쭉정이 같은 놈이랑 당장 이혼시키고 니들도 내 딸 괴롭힌 죄값 제대로 받게 할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니들 제대로 나락으로 보내줄 생각이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돈, 제가 앞으로는 우리 현정이한테 잘하겠습니다. 현정이가 병원장 딸인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해줬을 텐데. 그러니까 사돈,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저희 집사람 여왕마마처럼 떠받들면서 살게요. 저 집사람 아직 많이 사랑합니다. 집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요. 진주씨, 자기도 뭐라고 한마디 좀 해봐. 이제 곧 우리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텐데 자기라도 우리 편 들어줘야지. 어서 사돈어른 좀 잘 설득해보라고. 이게 어디 우리만 잘 되자고 그래? 우리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 결혼할 때 재수씨 친정에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지. 그 한마디에 저는 제대로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마지막까지 본인들 잘못에 대해 반성은 안 하고 끝끝내 동서를 이용할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병원장실에 있던 쿠션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을 후려 팼죠. 이 미친 자식아! 그러고도 니놈이 인간이냐? 이렇게 만천에 니들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동서를 계속해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 이 쓰레기 같은 놈! 죽어라! 죽어! 그리고 오늘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너랑 나 사이도 오늘로써 끝이다. 너랑은 파혼이니까 나랑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똥차에 폐기물 시댁 나는 절대 필요 없으니까. 자기 아파. 우리가 파혼이라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자기야, 너 버리지 마. 진주야, 이 마당에 너까지 파혼을 하겠다니 무슨 소리냐. 병원장 딸 며느리에 의사 며느리까지 하루아침에 전부 잃게 생겼네. 진주야, 너라도 다시 생각해다오.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미쳤냐? 이미 현정이한테 하는 거 봐서 니들이 어떤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냐? 가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리고 들어보니 니들이 현정이 실종자 가족 찾는 유전자 등록도 못하게 막고 있었다며? 원장님은 이미 유전자 등록해서 니들이 막지만 않았어도 진작 원장님이랑 현정이 만날 수도 있었는데 니들 때문에 못 만났어. 니들 현정이가 가족 찾으면 도망갈까 봐 등록 못하게 막았던 거지? 이 쓰레기 같은 것들. 개차 아닌 니들끼리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진짜로 멍청하고 이 덜 떨어진 것들아. 당장 우리 앞에서 꺼져. 예비 신랑이며 시댁 식구들이 병원장실 안에서 나가지 않으려 난동을 부렸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병원장님이 호출해서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쫓겨났으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발악하기 바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발까지 벗겨져 몸이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통곡을 하며 저희를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동생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울더라고요. 아주 초상집이 따로 없었죠. 니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여기 병원장 사위야. 지금은 장인어른이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런 거지만 나중에 화 풀리면 니들 전부 자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안 돼.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절대로 포기 못해. 진주야, 현정아, 제발 마음 좀 돌려다오.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진주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버리지 마. 진주씨. 그 후 동서는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댁 식구 모두 예비 동서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예비 시동생과 동서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글쎄 예비 시동생이 그 나쁜 놈이 아이를 낳으면 동서를 닮은 멍청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면서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멍청한 건 바로 시댁 식구와 시동생 그놈이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예비 시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신문기자였는데 제가 시동생이 다니는 신문사에 예비 시동생이 어떤 인간인지 그동안 동서를 괴롭힌 증거들과 함께 제보를 해버렸거든요. 게다가 원장님 친구분의 친구가 그곳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어 일을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다른 경쟁 신문사에 소문이 퍼져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신문사에서는 시동생을 자르게 된 것입니다. 예비 시동생은 신문사에서 잘린 후 바로 업계에 소문이 나 지방 신문사조차 써주는 곳도 없었다고 하네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예비 신랑 회사도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가 좀 어려웠었는데 저를 이용해 잘 나가는 의사 부인과 결혼한다며 여기저기 제 이름을 팔아 몰래 빚까지 졌었나 봐요. 그런데 저와 파혼까지 한 마당에 돈을 빌려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까지 망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반지하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는 잃어버렸던 진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요. 저와도 자주 만나며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친언니 같다며 얼마나 잘 따르며 애교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원장님이며 병원장님 사모님이며 저에게 딸을 찾을 수 있게 해줬다며 많이 고마워하셨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병원장님 내외 두 분께서 저를 진짜로 친자식처럼 여기며 잘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새로 여동생을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좋은 부모님까지 생긴 거나 다름없었죠. 인생을 살며 여러 일을 겪는다지만 그래도 우리 한 가지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와 문을 두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행복을 찾아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